여기 동사무소 아줌마가 들어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제 귓전을 때렸을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면회실 입구에서 최만식 상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얼굴로 말했죠. 선글라스는 뭐예요? 클럽이라도 줄 서셨어요? 주변 군인들과 면회 온 사람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쟤 뭐냐? 아줌마 패션 뭐야?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외모만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순간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거든요. 오늘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벗었죠. 그 순간 면회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아린 중장님? 최만식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야, 빨리 경례 안 해.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웅성거리던 면회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죠. 여러분, 과연 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왜 그날 사복 차림으로 그 부대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면회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상사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최만식 상사더군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배가 불룩 나온 남자였어요. 잠깐만요.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불쾌했어요. 면회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 면회요? 오정우 일병이요. 최만식 상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정우? 아, 그애 또 면회객이네. 인기 많네. 뭔가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무슨 관계신데요?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는 사이? 후후. 최만식 상사가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평범하게 입고 갔어요. 10년도 더 된 바람막이 점퍼에 청바지. 머리도 대충 묶었고요. 화장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차림이었죠. 이봐요. 최만식 상사가 갑자기 반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와요? 동사무소인 줄 아세요? 면회 시간 확인은 하고 오신 거예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차림새가 영 그래요? 그가 제 선글라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글라스는 뭐예요? 클럽이라도 줄 서셨어요? 여기 군부대인데?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상사님 센스 있으시네. 아줌마, 여기 면회 오실 때는 단정하게 입고 오셔야죠.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쟤 누구 엄마야? 패션 좀 봐라. 진짜 촌스럽다.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27년 동안 군복 입고 살아온 제가 별 3계단 중장이 이등병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났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장이라도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중장이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오정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여기서 신분을 밝히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부대는 긴장할 거고 정우도 편하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최만식 상사가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가 옆에 있던 젊은 병장에게 말했어요. 야, 저 아줌마 사진 좀 찍어놔. 요주의 인물로. 네? 사진요? 응.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보안 때문에.
그 말에 병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 제가 손을 들려는 순간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어요. 완전 웃긴다. 저 아줌마 표정 좀 봐. SNS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저는 그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참아라, 김아린. 오늘은 참아야 해.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시죠? 대체 제가 누군데 왜 이런 모욕을 참고 있었던 걸까요? 왜 당장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아린입니다. 올해 49이고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죠. 현재 야전군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 3개. 많은 분들이 여자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네 하시는데요.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2살에 학군단으로 임관해서 이제 벌써 27년째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았고요.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몸으로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제가 말이죠. 오늘은 왜 별을 떼고 사복을 입고 저런 모욕을 참으며 그 부대를 찾아갔을까요? 그건 바로 18년 전의 일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대위였어요. 어느 훈련장에서 야간 기동훈련을 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대형 군용 트럭이 통제를 잃고 제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대위님, 누군가 제 몸을 세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 트럭에 치였죠. 오세훈 준이었습니다. 당시 40살 이등병 시절부터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군 경력도 훨씬 길었던 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다쳤습니다. 중상이었어요. 척추 부상으로 반년 넘게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군 생활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중장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퇴원하던 날 오세훈 준이는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분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평생 그분 가족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연락을 드렸고 오준이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축하 선물도 보냈죠. 그 아들이 바로 오정우입니다. 지금은 21살 이등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한 달 전쯤 오세훈 준이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장님, 죄송한데 정우를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애가 이상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불안해요. 뭔가 위협받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요.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라도? 그것 같은데. 제가 물어봐도 아니다, 괜찮다 이러기만 하고요. 부탁입니다, 중장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그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준희 님이 제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중장 신분으로 가면 부대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모든 게 꾸며지고 진실은 숨겨지겠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그냥 면회객처럼 가자고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부모님 마음 아시죠? 자식이 어디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저도 부모는 아니지만 오준희님의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면회실 입구에서부터 저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정확했어요.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만식 상사가 면회 신청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정우 일병. 잠깐만요. 얘 지금 작업 중일 텐데. 작업이요? 네. 탄약고 정리 작업이요. 오늘 하루 종일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럼 면회가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원래는 안 되는데. 최만식 상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뭐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불러는 드릴 수 있죠. 대신 면회 시간 10분만 드릴게요. 바쁘니까. 10분. 보통 면회 시간이 30분인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만식 상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탄약고? 오정우 일병 면회 왔는데 10분만 보내줘요.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사님, 지금 한창 작업 중인데요. 알아. 그래도 보내. 빨리. 알겠습니다. 최만식 상사가 무전기를 끄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10분 후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요. 몇몇 면회객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조용히 관찰했죠.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면회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군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 표정이 다들 굳어 있었고 간부들은 웃으면서 떠들고 있었죠. 특히 최만식 상사를 포함한 몇몇 부사관들이 입구 쪽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야, 어제 그거 처리했어? 응, 깔끔하게. 걱정 마. 진짜? 흔적 안 남았지?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뭔가 수상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그나저나 오정우 그 새끼 계속 눈치 보던데? 최만식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걔 조심해야 돼.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에이, 일병 주제에 뭘 알겠어요. 그냥 혼내주면 되죠. 그래도 조심해. 걔 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었대. 그게 뭐 어때서요? 지금은 민간인인데. 그래도. 아무튼 조심하라고. 대화가 그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정우를 조심하라니.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거 처리했다는 말은 또 뭘까요? 뭔가 부대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저 병사 얼굴 좀 봐. 멍투성이잖아.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이등병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정우였습니다. 오준희님을 닮아서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었고요. 걷는 모습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다리를 약간 절뚝이고 있었죠. 저게 무슨 훈련 사고인가? 요즘 군대도 가혹행위 있나 봐. 주변 면회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김아린 씨? 최만식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정우 일병 나왔어요. 저기 3번 면회실로 들어가세요. 10분이에요, 10분.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강조했죠. 저는 오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우도 저를 봤어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오늘 이 부대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면회실 문을 닫자 바깥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좁은 방 안에 저와 오정우 단둘이 남았어요. 낡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나 좀 봐.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심각했어요. 왼쪽 눈밑멍은 이미 노랗게 변색되고 있었고 오른쪽 뺨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상처. 어쩌다 다친 거니?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거짓말. 예? 나도 군인이야. 27년 했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란 거 다 알아.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맞았지?
누가 때렸어? 아,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정우야. 저는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위협받는 것 같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니? 통화할 때 목소리가 떨리시더라.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뭘? 제가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전해주세요. 거짓말하라고?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분인지 아니?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18년 전에 내 아버지가 날 구해줬어. 대신 다쳤고 군 생활도 마감하셨지.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평생 내 아버지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아. 지금도 그래. 그런데 그분 아들이 지금 이렇게 다쳐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10분 됐어요. 최만식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가셔야죠. 정우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저 가봐야 합니다. 잠깐 정우야. 죄송합니다. 시간이. 정우가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서 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우야, 내 눈 봐. 오늘 목말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도.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 내가 뭔 일을 당하든 반드시 밝혀낼 거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너 혼자 견디지 마. 알았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탄약고. 뭐? 탄약고요. 거기.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장비가 자꾸 없어져요. 장비?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만식 상사가 인상을 쓰며 들어왔어요. 야, 시간 다 됐다고. 아, 죄송합니다. 정우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요. 최만식 상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나가세요. 면회 끝났어요. 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강한 감정. 장비가 없어진다고? 탄약고에서?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면회실을 나서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면서요. 탄약고 방향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는 순간 야야야 아줌마. 최만식 상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출구는 이쪽이에요. 헷갈리시게.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일부러 어리벙벙한 척하며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일단 나가자. 그리고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온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세훈 준이님이었어요. 중장님, 정우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어땠습니까? 괜찮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이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준이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무슨?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탄약고 건물이 보였어요. 반드시 밝혀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어디선가 폭음이 들렸어요. 연기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다시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문 초병이 저를 막으려 했어요.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연기가 나는 곳이 어딥니까? 그건 탄약고 인근 창고인데요. 탄약고.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지금 대피는 하고 있습니까? 그건 간부님들이. 초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민간인은 안 돼요. 뒤에서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죠. 야, 물 가져와. 어디서 가져와요? 모르겠으면 뛰어. 빨리. 최만식 상사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었죠.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아직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제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한 병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안에 사람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등병 둘이 작업 중이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저는 즉시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위험해요. 뒤에서 누가 소리쳤지만 무시했어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캄캄했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거의 안 보였죠. 거기 누구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석 쪽에서요. 저는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에 2명의 병사가 쓰러져 있었어요. 한 명은 기절한 상태였고 한 명은 겨우 의식이 있었죠. 괜찮아요. 내가 데리고 나갈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7년 군 생활 동안 체력 훈련을 빼먹지 않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무병 어디 갔어? 여기요. 의무병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쓰러진 병사들을 살폈어요. 연기 흡입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어요. 옷은 온통 그을음 투성이가 됐고 얼굴도 시커멓게 변했죠. 도대체 아줌마가 누구예요? 한 병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간인이 왜 저렇게 해? 지휘는 누가 했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예? 화재 발생했는데 누가 지휘했냐고요? 소화기는 준비했습니까? 대피 계획은요? 병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간부들은 뭐 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만식 상사를 비롯한 부사관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사님, 뭐예요? 최만식 상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가 왜 여기? 화재 발생했는데 왜 현장 지휘를 안 했습니까? 그게.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최만식 상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당신 계급이 뭡니까? 상사입니다만. 상사면 현장에서 가장 선임 부사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휘를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나오고 있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연대장 박태윤이었죠. 그가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화재 상황은? 보고드립니다. 창고 화재 진압 완료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이등병 이명훈, 김재석 연기 흡입으로 후송 중입니다. 박태윤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죠. 김아린 중장님? 그 말에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중장님. 최만식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전원 차렷. 박태윤 연대장이 고함쳤습니다. 경례. 일제히 경례가 올라갔죠. 저는 천천히 얼굴에 그을음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었어요. 중장님, 어째서 여기에? 박태윤 연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놀랄만했죠. 육군 중장이 사복 차림에 그을음 범벅이 된 채 나타났으니까요. 면회 왔습니다. 면회요? 네. 사적으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특히 최만식 상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연대장.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화재 상황 대응이 형편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지휘가 전혀 안 됐어요. 소화기 준비도 늦었고 인명 확인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태윤 연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최만식 상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기 계신 최만식 상사. 선임 부사관이면서 현장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만식 상사가 떠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민간인인 줄. 민간인이라고 무시해도 됩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면회실에서 상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동사무소 아줌마 클럽 줄 섰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변 병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건 몰라봤습니다. 몰라봐서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최만식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계급장을 떼고 왔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왔죠. 군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배워야 합니다. 계급이 있든 없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제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사님은 오늘 저한테 한 행동을 내일 다른 민간인한테도 할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만식 상사가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연대장. 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오늘 화재 원인 조사. 알겠습니다. 둘째, 이 부대 탄약고 관리 상태 전수 조사. 박태윤 연대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탄약고요? 네. 특히 장비 재고 목록 확인. 그건 무슨 이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와 감사단 연락하세요. 예. 헌병대요? 네. 그리고 오정우 일병 보호 조치하세요. 지금 즉시요. 오정우 일병이요? 박태윤 연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던 장비가 없어진다는 말. 탄약고에서 일어난 화재. 그리고 최만식 상사의 수상한 행동.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중장님, 혹시 무슨 정보라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주세요. 박태윤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부대원 비상. 헌병대장 즉시 보고하라. 최만식 상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걸렸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뭔지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오정우를 위해서, 오세훈 준이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요. 저는 최만식 상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오늘 하루 길 것 같으니까 각오하세요. 헌병대가 도착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시였으니까요. 헌병대장 조민석 중령이 경례를 올렸어요. 보고드립니다. 헌병대장 조민석 중령입니다.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조 중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박태윤 연대장도 함께 들어왔죠. 오늘 오후 2시경 이 부대 탄약고 인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직전 제가 오정우 일병과 면담을 했는데
그 병사가 제게 탄약고에서 장비가 자꾸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비가 없어진다니요? 정확한 내역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정우의 상처 입은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정우의 동기 한 명이 훈련 사고로 위장돼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했어요. 박태윤 연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식불명이요? 네. 확인해 보세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훈련 사고로 중상 입은 병사 있습니까? 박태윤 연대장이 급히 서류를 뒤적였어요. 있습니다. 이병 1명 3주 전에 훈련 중 추락사고로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김동현 일병입니다. 김동현 일병과 오정우 일병 같은 소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탄약고 관리 소대 소속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헌병대장, 지금 즉시 탄약고 봉쇄하고 재고 조사 들어가세요. 특히 특수장비 목록 집중 확인. 그리고 최만식 상사 소환하세요. 긴급 조사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석 중령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박태윤 연대장을 쳐다봤어요. 연대장,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부대에서 뭔가 이상한 점 느낀 적 없습니까? 박태윤 연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탄약고 관리 보고서에 오류가 많았습니다. 재고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최만식 상사가 행정착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정하겠다고. 그리고 믿었습니까? 박태윤 연대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 불찰입니다. 불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관련자 전원 명단 작성하세요. 네. 바로 그때 헌병대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최만식 상사가 도주했습니다. 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소환하려 갔더니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10분 전에 부대 후문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태윤 연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헌병대 오는 걸 보고 도망친 겁니다. 즉시 추격조 편성하세요. 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만식 상사가 도주했다는 건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조민석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탄약고 조사는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오정우 일병 데려오세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오정우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앉아요. 네. 정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야, 이제 다 말해도 괜찮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김동현. 동현이는 괜찮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먼저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였습니다. 탄약고 야간 근무를 서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수장비 구역에 사람들이 드나들더라고요. 한밤중에요. 누가? 최만식 상사하고 몇몇 부사관들이요. 처음에는 야간 점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매일 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장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안 맞더라고요. 야간 투시경이랑 통신 장비들이요. 최신형으로 나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박태윤 연대장이 끼어들었어요. 그 장비들은 작년에 배치된 신형입니다. 대당 수천만 원짜리예요. 저는 동현이한테 말했어요. 형,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동현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동현이가 탄약고에서 근무를 섰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이 없었어요. 누가 발견했어? 최만식 상사요. 훈련 중 추락 사고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동현이는 그날 훈련 일정이 없었거든요. 야간 근무 후 휴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훈련장에 있었겠어요? 누가 부른 게 분명합니다. 조민석 중령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소대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강민수 중위요. 강민수 중위는 어떻게 했어? 정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기 다쳤다고 예민해진 거다라고. 그 다음은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최만식 상사가 저를 매일 불렀어요. 온갖 트집을 잡았고 때렸습니다. 정우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건 엊그제 맞은 겁니다. 입 조심하라고 하면서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살 청년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정우야, 아버지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 때문에 군 생활 그만두신 거잖아요. 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순간 저는 1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주니님이 저를 밀어내고 대신 다치셨던 순간이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또다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조민석 중령이 급히 들어왔어요. 탄약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야간 투시경 12대, 통신 장비 8대, 정밀 조준경 6대가 사라졌습니다. 총액 약 3억 원어치입니다. 3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최만식 상사를 포함한 부사관 5명이 야간에 지속적으로 탄약고를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만식 상사, 강민수 중위, 이준호 중사, 박성진 상사, 김태훈 중사입니다. 박태윤 연대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모두 탄약고 관리 라인입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민간업체와 연결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만식 상사 통화 기록에 대명 상사 대표와의 통화가 다수 확인됩니다. 대명 상사? 군납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실 납품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부대 내 부사관들이 군 장비를 빼돌려서 민간업체에 팔아넘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병사들을 폭행하고 위협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원 긴급 체포하세요. 강민수 중위부터 시작해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대명 상사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세요. 알겠습니다. 헌병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야,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중장님. 응? 동현이는 괜찮아질까요? 저는 정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동현이를 다치게 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됐어. 정우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정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처럼요. 그날 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헌병대가 연루자들을 차례로 체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붙잡힌 건 강민수 중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만식 상사가 시킨 거예요. 복도에서 끌려가며 소리쳤죠. 하지만 통장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그의 계좌로 8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으니까요. 이준호 중사, 박성진 상사, 김태훈 중사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모두 최만식 상사 탓으로 돌렸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통화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CCTV 영상. 모든 게 그들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만식 상사였어요. 도주한 지 6시간이 지났는데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중장님, 최만식 상사 행방을 못 찾겠습니다. 조민석 중령이 보고했어요. 휴대폰도 꺼졌고 CCTV에도 안 잡힙니다. 가족 집은 확인했습니까?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인도 연락 두절입니다. 함께 도주했군요.
저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 전부 확인하세요. 차량 번호판 조회도요. 알겠습니다. 조민석 중령이 나간 후 박태윤 연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대명 상사 압수수색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창고에 숨겨져 있었어요. 박태윤 연대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조준경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죠. 대명 상사 대표 조용만도 체포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자백했습니까? 네. 최만식 상사와 1년 전부터 거래했다고 합니다. 군 장비를 싸게 넘겨받아서 암시장에 팔았다고요.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년 전부터라니. 그럼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추가 조사 결과 다른 부대 장비도 빼돌렸던 게 드러났습니다. 총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세훈 준이님이었어요. 중장님, 정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준이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애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준이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이님, 정우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말 못한 겁니다. 준이님이 다치신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정우가 또다시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준희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준희님, 18년 전에 준희님이 절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엔 제가 정우를 지킨 겁니다. 이제 우리 빚진 거 없어요. 중장님, 그러니까 그만 우세요. 정우가 아버지 우시는 거 보면 또 마음 아파할 겁니다. 오준희 님이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렸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대가 보였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었죠. 그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중장님, 조민석 중령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최만식 상사 잡았습니다. 어디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도주 중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대로 압송 중입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10분 후 최만식 상사가 수갑찬 채로 끌려왔습니다. 면회실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하고 비굴한 얼굴이었죠.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만식 상사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상사님, 오늘 낮에 저한테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아줌마라고 했죠. 클럽줄 섰냐고도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를 무시할 수 있었던 건 상사님이 군대에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 권력으로 병사들을 괴롭히고 군 장비를 빼돌렸습니다. 최만식 상사가 고개를 떨궜어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말하세요. 병사 한 명을 패고 한 명을 혼수 상태로 만들고 3억짜리 장비를 빼돌린 대가가 얼마였습니까? 2억입니다. 2억. 저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2억 때문에 20살 청년의 인생을 망쳤군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잘못한 걸 알면 왜 도망갔습니까? 그건 겁났죠? 들통날까 봐요. 최만식 상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사님, 군인의 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사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병사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병사들을 해쳤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감사단이 투입돼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구속됐죠. 최만식 상사 2억, 강민수 중위 8천만 원,
나머지 부사관들도 각각 3천에서 5천만 원씩 받았더군요. 총 4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명 상사 조용만 대표는 더 심각했어요. 단순히 이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장비도 빼돌렸던 게 드러났거든요. 총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1년 넘게 발각이 안 됐습니까? 저는 감사단장에게 물었어요. 보고 체계가 부실했습니다. 각 부대가 알아서 관리하고 상부 보고는 형식적이었죠. 형식적? 네. 재고 조사도 서류상으로만 하고 실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감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바꿔야겠네요. 네, 중장님. 이미 상부에 보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였으니까요. 오정우 일병은 어떻습니까? 보호 조치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대로 전속됐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관리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감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동현 일병 소식입니다. 동현이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어제 저녁에 깨어났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만약 동현이가 죽었다면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될 뻔했거든요. 동현이도 진술했습니까? 네. 최만식 상사에게 폭행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증거 확보됐군요. 네. 이제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깡마른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김동현 일병? 네. 동현이가 저를 보고 경례를 하려 했어요. 아니야, 누워 있어. 아직 몸이 안 좋잖아.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훈련장에서 상사님들이 제가 입을 열면 정우까지 다친다고. 그만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동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넌 용기 있는 병사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했잖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진실을 지켰어. 내가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동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괜찮습니까? 응, 괜찮아.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다행이다. 동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정우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미 충분히 지켰어. 내가 먼저 눈치챈 덕분에 정우가 신고할 수 있었잖아. 저는 동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회복해. 그리고 당당하게 군 생활 마치렴. 네. 병원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중장님. 정우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동현이 보러 왔어요.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정우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면회실에서 봤던 그 겁먹은 표정은 사라지고 21살 청년다운 얼굴이었죠. 들어가 봐. 동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정우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 안에서 두 청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군사법정. 피고인석에는 최만식 상사를 비롯한 5명의 군인과 조용만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저는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면회실에서의 모욕, 정우와의 면담, 화재 현장, 그리고 탄약고 조사 결과까지. 피고인 최만식 상사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병사들을 폭행했고 군 장비를 불법으로 유출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영상, 통화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시했어요.
재판부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최만식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만식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까? 네. 하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이어서 김동현 일병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동현이는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증언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다쳤습니까? 최만식 상사를 포함한 4명의 부사관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언제입니까? 탄약고에서 장비 유출을 목격한 다음 날 밤입니다. 동현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훈련장으로 부르더니 사방에서 둘러싸서 때렸습니다. 고자질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동현이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정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재산을 유출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병사들을 폭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만식은 주모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도주까지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어요. 피고인 최만식 징역 10년 및 군적 박탈. 피고인 강민수 징역 7년 및 군적 박탈. 피고인 이준호, 박성진, 김태훈 각 징역 5년 및 군적 박탈. 피고인 조용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탕. 최만식 상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고 그들은 끌려나갔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정우와 동현이를 만났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두 청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 너희가 용기 낸 거야. 하지만 중장님이 안 계셨으면 너희가 먼저 진실을 지키려 했잖아. 내가 한 건 그걸 도운 것뿐이야. 저는 두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네. 두 청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데 오세훈 주니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중장님, 주니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니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18년 전에 중장님을 구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주니님이 날 구했고 난 정우를 지켰어요. 이제 우리 빚진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니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육군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이번 사건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참모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중장 수고했네. 이번 사건 덕분에 군 전체가 정신을 차렸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이번 기회에 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째, 장비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실시간 재고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는 구조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네. 셋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혹행위 신고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하지만 필요합니다.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하게 다치면 그건 우리 군 전체의 수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자네가 맡게. 예. 군 인권 개선 특별팀 만들겠네. 자네가 팀장해. 제가요? 자네가 현장에서 직접 겪었잖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장이 특별팀 팀장을 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반발도 있을 거고 저항도 심할 거예요. 하지만
정우와 동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 부대에서 지금도 부조리를 겪고 있을 수많은 병사들이요. 하겠습니다. 좋아. 석 달 안에 계획 세워서 보고하게. 네. 저는 즉시 팀을 꾸렸습니다. 법무관, 감사관, 인권 전문가들을 모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현역 병사들이었습니다. 병사들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요. 전국 부대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어요. 처음엔 병사들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제가 직접 사례를 들려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하나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혹행위, 부조리, 부당한 대우.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중장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니 믿음이 갑니다. 이제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병사들의 눈빛에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석 달 후 저는 HR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할인 지침이라고 불렸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하는 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비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고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발표 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다. 현장에서 실행 가능할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이라고요? 군인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게 이상인가요? 실행 불가능하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전국 부대를 다니며 직접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득했고 시범 부대를 지정해 실행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범 부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40% 증가했어요. 증가했다고요? 그럼 나빠진 거 아닙니까? 어느 장성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신고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신고 체계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신고해도 소용없으니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가혹행위는 60%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여줬죠. 병사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복무 환경이 개선됐다. 마이너스 긍정 72%. 간부를 신뢰한다. 마이너스 긍정 68%. 군 생활에 만족한다. 마이너스 긍정 75%. 모든 지표가 상승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참모총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부 고발 보호 제도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됐나? 신고받은 사안은 이틀 내에 조사 착수, 일주일 내에 결과 통보했습니다. 보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장,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HR 가이드라인 전군 확대 시행하겠네. 감사합니다. 자네가 해냈어. 정말 대단해. 그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어요. 힘차게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이제 저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우와 동현이가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너희 어쩐 일이야? 두 청년은 이제 병장이 돼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저녁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벌써 저녁이야? 네. 다음 주면 제대합니다.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건 당시에 그 겁먹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중장님 덕분에 무사히 군 생활 마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한 거지. 아닙니다. 중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는.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잘 살면 돼. 네. 그리고
정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편지입니다. 저희 소대 전원이 쓴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빼곡하게 쓰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장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군 생활할 수 있습니다. HR 가이드라인 정말 좋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얘들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두 청년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중장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 그럴게. 정우와 동현이가 나간 후 저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우자.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장님 국방부 장관상 받으신대요. 부관이 급히 들어와 말했어요. 장관상? 네. HR 가이드라인 공로로요. 그런 건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이미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시상식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 그게 진짜 상이었으니까요. 시상식 날, 국방부 대강당에는 수많은 장성들과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육군 중장 김아린,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단상으로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방청석에 정우와 동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준이님도 계셨죠. 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상이구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HR 가이드라인은 전군에 정착됐고 할인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었지만 실제 가혹 행위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국 부대를 순시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복무하고 있었어요. 당당했고 밝았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경례를 하며 인사했어요. 수고해요. 저는 매번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세훈 준이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장님, 정우가 오늘 대학 복학했습니다. 잘 됐네요. 복학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여장군님이 계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준이님, 정우한테 전해주세요. 앞으로 멋지게 살라고요. 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님. 네. 18년 전에 제가 중장님을 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장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정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병사들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이님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저야말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7년 군 생활. 긴 시간이었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도 많았고 유리천장에 부딪힌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 3개를 단 중장.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병사들의 삶을 바꿨다는 거였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우와 동현이가 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중장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지킨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를 지킨 거야.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약자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고 진짜 용기죠. 저는 그걸 평생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기서 또 젊은 병사들이 훈련할 겁니다. 땀 흘리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겠죠. 저는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모든 병사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게 바로 18년 전 오세훈 주니님이 목숨 걸고 지켜준 제가 이 사회에 보답하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군복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별 3개. 이 별은 저 혼자 단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아준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병사들을.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